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 거부권 행사 배경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제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거부권 사용 배경 설명에 앞서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5만 원 지원법, 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사용 이유부터 밝혔는데요. 13조 원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이 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노동 현장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제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고 법안 수로는 21건째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두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면서 여당의 특검 법안 발의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수사 대상에 최근 드러난 제보 공작 의혹들을 포함해서 당 안팎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부의 새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다소 변화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민주당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법안을 세 번째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지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다음 주 말까지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은 최상병 특검 추진의 공을 여당에 넘기며 한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더욱 위헌적인 특검 법안을 제출해 놓고서 국민의힘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 당 안팎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민주당과 관계돼 있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들의 대화가 실제 구명 로비인 것처럼 보도됐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건 진정성 없는 제안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원내 관계자도 야당이 특검 관련 물밑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최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여당 내 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둘러싸고서 여야 시각차가 뚜렷했는데요. 오늘도 관련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연일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전 대통령 경축사와 달리 일본의 과거사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을 강하게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적 분노에도 끝까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친일 뉴라이트 인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어제 경축사에서도 너절한 남탓과 책임 전가만 반복하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이쯤 되면 조선 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한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비전도 결국 흡수 통일을 주장한 것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압박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경축식에 불참한 채 정부 여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의 행사거든요. 여야 혹은 광복회와 정부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광복절 행사 자체에 참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는 북한과의 대화 협의체 제안 등 통일 전략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야권의 흡수 통일 주장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경축사의 한일 관계가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젠 일본과 대등한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됐다는 자신감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광복절 논란의 도화선이 된 김영석 관장이 거취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관장이 충분히 역사관 논란을 해명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항공사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김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 추정용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 딸 타혜 씨 가족과의 금전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태국 항공사 타이스타제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7월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월 800만 원의 급여와 가족 주거비 등을 서 씨에게 준 것으로 파악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간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타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다가 서 씨가 취직된 이후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사의 관건은 서 씨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타혜 씨의 돈거래 정황을 들여다보고자 유송아 청와대 전 춘추관장과 주영훈 전 경호처장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중진공 이사장 임명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전 정권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결론 없이 4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를 두고 검찰이 늑장을 부린다거나 전 정권 먼지털이를 한다는 여야 양쪽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 검찰은 이번 영장 발부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26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밤낮 할 것 없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간간히 바람은 불지만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덥습니다. 이곳 광장엔 더위를 식히려고 나온 시민들로 가득한데요. 아이들은 분수에서 물장구를 치고 어른들은 나무가 만들어낸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많이 더워서 에어컨을 안 틀면 아이들이 자다가 깨서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여느 해 때보다 더 밤마다 열대야가 지속되니까 에어컨을 매일 밤 켜고 있어요. 20일 정도 이상 켜고 있는 것 같아요. 입추가 지나며 선선해지길 기대했지만 찜통 같은 더위는 좀처럼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늘에 있으면 선선한 바람에 땀을 식힐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흠뻑 적신 아이들은 더위도 잊은 듯 물놀이 삼매경입니다. 광복절과 주말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온 경우도 많이 보였는데요. 푹푹 찌는 날씨지만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항상 나갈 때마다 얼음물을 챙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얼굴 타지 않게 모자랑 수건이랑 이런 차가운 것들을 챙겨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더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열사병과 열경련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는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어지럽거나 숨이 가쁘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수시로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도심 물놀이장에는 더위를 잊으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폭염에 온열 질환자와 가축 어류 폐사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한밭수목원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창 더운 시간인데요. 물놀이장 찾은 시민들이 많아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물놀이장에는 더위를 잊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방문해 물놀이를 즐기면서 추억을 쌓는 모습인데요. 물놀이장을 방문한 시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가까운 곳에 물놀이 장소가 있으니까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 대전 한밭수목원 물놀이장에는 하루 평균 1,3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풀장 7개와 워터슬라이드 3곳 설치해 운영 중인데요. 무더위 속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 물놀이장 위 레일형 초대형 천장도 설치해 커다란 그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구명조끼와 튜브 등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물놀이장 양옆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하지만 연이은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저도 중계를 위해 밖에 서 있는 동안 느껴지는 열기에 온몸에 땀이 흐르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새 기준으로 하루 사이 60명이 늘면서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5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300명 가까이 많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폭염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이고 취약계층 예차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3,600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무더위 쉼터 5만 2천 개소를 운영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갈증이 없더라도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그늘을 찾아서 활동을 하시거나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가축 폐사와 양식장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 집계된 가축 피해만 77만 마리입니다.
더위에 특히 취약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72만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높은 기온 탓에 바다 수온도 높아지면서 양식장 수산물 피해도 12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한밭수목원 물놀이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올해 첫 녹조 발생 경보가 발령되면서 정부가 식수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대청호와 보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생한 조류가 취수구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취수장 물은 표층 10m 아래에서 끌어와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7호 태풍 암필이 수도권인 간토지방에 접근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순간 초속 60m의 강한 바람으로 도쿄를 오가는 국내외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는 등 교통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현재 7호 태풍은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피해 상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7호 태풍 암필은 일본 수도권인 간토와 도호쿠 지방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암필의 영향권에 놓인 이즈제도에서는 초속 20-30m의 강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를 보면 일본 열도를 스쳐 지나가는 모양새인데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위력은 상당합니다. 특히 간토 지역의 경우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행 중인 트럭도 넘어뜨릴 위력입니다. 간토 지역에 24시간 동안 내릴 강우량은 많은 곳은 250mm, 도호쿠 지역은 200mm가 예상됩니다. 태풍 피해가 우려되면서 치바현 모바라시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9,200세대의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도쿄 인근 치바현 내 백화점과 음식점은 잇따라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일본 디즈니랜드도 영업 종료 시간을 오후 3시로 앞당겼습니다. 교통 차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하네다 나리타 공항을 오가는 국내외 항공편 654편이 결항됐습니다. 또 도쿄와 나고야로 오가는 신칸센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오봉 연휴를 지낸 귀성객과 휴가철 여행객들이 교통 차질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치바현과 이바라키현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업무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현재 시속 20km 정도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늦게까지 집중호우와 강풍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을 할 수 있다면서 열흘 안에 여당의 특검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제3자 특검안 수용 가능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지난달에는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제3자 추천안을 반대했었고 민주당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서 최근 드러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정치원은 박찬대 대행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자는 태도입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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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 특검안
빨리 제출해라. 열흘 안에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네. 자, 민주당의 입장은 그동안은 민주당 안대로 추진하겠다. 여당안 빨리 내놔라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약간 선회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유가족이나 네. 이런 부분을 예. 고려를 했을 것이고요. 예. 실효성 부분도 고려를 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한동훈 그 대표가 예. 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특검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선거 과정, 경선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얘기가 예.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또 압박 차원에서도 예. 그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 방점이 이제 두 개인 것 같아요. 제3자 특검안 수용 가능하다라는 것과 여당의 특검안을 빨리 제출해라. 네. 두 가지예요. 네. 어디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제3자 특검안 여당 안을 제출하라에 당연히 방점이 있다고 수용이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네. 일단 논의해보겠다는 입장도 또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3자 특검이라는 부분, 예. 공정성을 확보하는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이견이 있었으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해소를 우리가 양보를 해서라도 해소를 하겠다 이런 예.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안을 빨리 내놔라 하는 거는 진정성이 있으면 그걸 내놔야지. 예. 그 부분은 적어도 해소를 한 안을 내놔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게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다 같이 한번 당합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 제보 공작 의혹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먼저 저렇게 한 거는 할 마음이 없다는 거를 그렇게 보이세요? 은연중에 드러난 것 같아서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제3자 특검안을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진정성이 뭡니까?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빨리 합의를 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었던 거 아닌 거예요? 예. 지금 당신들이 잘못한 거를 더하자, 우리들이 잘못한 걸 더하자 이런 거였나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넣어서 내놓고 그 협의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지금 대표가 강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원 변호사는 먼저 민주당이 이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 제안했던 안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까 그 박찬대 원내대표 기자회견인가요? 할 때 그 진정성 관훈 토론 거기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정도로 진정성이 자기들의 목표가 어떤 최상병 어떤 순직의 어떤 사실관계 밝히는 최상병에 그렇다면은 이게 진작 나왔어야죠. 이걸 갖다 3번이나 2번이나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3번째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와서야 이런 그 수용하겠다 말하는 게 시기가 저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도 제3자 특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아니면 박찬대 원내대표의 개인 입장인가를 모르겠어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고 또 지금 당대표 직무 대행을 하니까요. 아니 대행이지만 뭐 이 더불어민주당의 오너는 누굽니까? 지금 뭐 18일이면 그 지금 이틀 뒤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될 게 거의 확실한데.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수용 가능하다. 한동훈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나온 건 없어요. 지금까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반대였지 않습니까? 반대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지 그게 저는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하는 타이밍이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다만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제보 공작 그걸 하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 제보 공작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계속 가는 게 장기판 같아요. 장군 내놓으면 먼군 내놓고 한동훈 대표로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뭐 이번에 그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로 약간 잡음이 들렸다가 전현희 의원 문제로 다시 이제 전열이 또 다시 통일됐는데 결국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좀 아킬레스건 비슷하거든 지금 의원들 생각도 많이 다르고 그런 데서 이걸 던져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전열을 흐트러뜨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최상병 특검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서 이제 김상일 평론가는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는 제3자 특검안에 방점을 찍고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민주당안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읽힌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최상병 특검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그 서로 간에 친윤이나 그 친한 간에 어떤 의견이 좀 이렇게 대립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 이렇게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어떤 입장 정리가 될 때까지는 우선 제보 공작 문제로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그다음 어떤 의견을 조율하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사일 평론가는 먼저요. 이재명 전 대표가 그동안 계속 반대해왔잖아요. 제3자 특검안. 근데 오늘 박찬대 대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전 대표 어느 정도 조율됐을까요? 조율됐겠죠. 민주당의 구조를 지금 여당에서는 1극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1극 체제 하에서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어느 정도의 허가가 없이 내락이 없이 전 대표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사실상의 대표라고 알겠습니다. 또 여당은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했다라고 의심하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 조율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의 스탠스에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그거는 본인이 최종적인 그 판단자니까 그거는 좀 열어놓고 갈 수도 있다. 정치적인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불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락은 해주고 자기보다 낮은 단계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내가 좀 그걸 수정할 수는 있지. 뭐 이 정도의 여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8월 13일 토론회 때도 당대표 후보 토론회 8월 13일 날 그 토론회 때도 이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었지만 이후잖아요, 이거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뭐 미팅도 하고 전략 뭐 이렇게 단위해서 미팅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전략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뭐 이재명 대표와 논의를 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제3자 특검법 이제 한동훈 대표가 후보실에 제안을 했었고 물론 지금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수용한다고 했어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급물살을 타야 맞죠. 만약에 안 탄다면 한동훈 대표가 왜 나온 겁니까? 당대표에. 이런 것들 해결하고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면 한동훈 대표는요, 그 당시에 총선 책임론에 직면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총선 책임론을 덮기 위한 꼼수였습니까? 진정성이 없는? 그렇다면 어떻게 전망이 되세요? 그러니까 전망은 지금의 태도로 보면 안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좀 저런 부분이 안 하려고 하는 거라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저의 실망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중도 확장을 지금 생각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정권 재창출을 생각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건 중도층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중도층도 저게 꼼수나 부리는 정도의 대표야? 뭐 이런 모습이라면 저는 중도 확장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러면 왜 이제 와서 민주당은 입장을 바꾸냐? 입장을 바꾸는 거는 좋은 거죠. 용기죠. 항상 우리가 영어 공부 고등학교 때 하면서 머리에 기억나는 한 문장 있잖아요. Late better than never. 알겠습니다. 저 생각에 말씀하세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와 뭐 말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3자 특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기는 어렵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 말을 던짐으로 해가지고 개딸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좀 생각을 한번 알아보고 그런 용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요. 여당 내에서는
열흘 안에 일단 결단해달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게 네. 여당 내 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그렇게 보는 분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이 분열이 될 것 문제는 같습니까? 이 비윤과 친윤의 가장 이 의견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예.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예. 만일에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간다면 지금 친윤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실 그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예. 사실 좀 많이 서로 알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만일 한동훈 대표가 자기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상일 위원장 김상일 평론가가 께서 변하는 게 좀 맞다는데 정치인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공약을 했는데 자기가 들어와서 이 지금 상태를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당 대표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서 당이 분열되거나 이 문제로 아주 내용이 생긴다면은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지도력, 리더십도 큰 상처를 입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마 이 제보 공작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은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수습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서 이 제보 공작을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진짜 답답해요. 왜냐하면 자, 한동훈 당대표가 어떻게 당대표가 됐습니까? 윤 대통령의 어떤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을 차별화하면서 됐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최상봉 특검법의 제3자 특검을 주장했던 것의 갈등이 전대를 통틀어서 가장 큰 이슈였고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63%가 지지를 해줬어요. 한동훈 대표를. 그럼 그걸 믿고 설득을 시키고 돌파를 할 수 있는 강단을 가지고 있어야 이 63%의 지지가 확장되고 이어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당장 이제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이 첫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당내에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범생이입니다. 범생이. 그제였죠.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이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회보다는 이 살인자란 표현을 한 전현 의원의 발언이 더 논란이 됐는데 오늘 자신은 범생이로 살아왔다라면서 SNS에 자신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자, 선생님 입장 잠깐 보여주실래요? 페이스북에서요. 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평생 욕설 한 번 해본 적 없는 이른바 범생이로 살아왔다. 하루아침에 왜 격한 발언의 당사자가 되었을까? 고인의 애달프고 안타까운 희생에 나서야 하는 것은 어쩌면 운명일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전현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여상훈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지금 그 명품백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뭐 공작 정치건 어쨌건 국민의 어떤 비판을 일부 수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의원도 아마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게 출발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도 뭐 재판을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법정에서 보면 진짜 기분 나쁜 증인, 피고인 많아요. 그렇지만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법관이기 때문에 뭐까지만 올리고 그다음 참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청문회 여러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유튜브로도 보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항상 주장하는 말이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한 건데 왜 당신 그따위로 대답하냐 이걸 증인한테 많이 묻더라고요. 국민의 대표라면 국민의 대표다운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할 말이 있더라도 이 정도 말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도덕적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 정도면은 다 수용하고 저 같은 사람도 수용할 건데 이거를 갖다가 전현희 의원 특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어떤 이런 살인자란 말을 쓸 때는 있죠. 일반인이 그냥 시정에서 싸우다가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자제하고 절제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걸 살인자란 말로 살인자란 건 있죠. 고의범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고. 근데 이걸 갖다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원님이 이렇게 쓴다는 거 이거는 아까 범생이라 그랬는데 저도 범생이었거든요. 이 범생이들이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니다. 아무리 흥분해도.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108명 소속 의원
전원이 지금 뭐 제명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이 살인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죠. 예. 네. 일단은 그 전현희 의원의 SNS 발언을 보면 예. 격한 발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내포하는 단어라고 봐요. 예. 그러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그렇게 내포하는 단어를 쓸 정도면 쿨하게 격한 발언을 쓴 거는 내가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잘못했다. 품위에 예. 맞지 않는다. 예. 조심하겠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 뒤에 뭐라고 쓰냐면 어쩌면 운명이라고 쓰잖아요. 네. 그 어쩌면 운명은 어떤 운명이죠?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서의 운명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격한 발언을 하면은 그 격한 발언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 차라리 쿨하게 사과를 하고 나면은 사과를 하고 차분하게 하나하나를 밝혀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하면 이 어쩌면 운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감정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 되면 어쩌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오해를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현희 의원께 뭐 저도 잘못한 건 사과를 드렸으니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쿨하게 그냥 사과하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들었고요. 자, 근데 일각에서는 이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이틀 뒤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니까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지금 이제 18일 이제 내일 모레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지금 출마를 하고 상당히 지금 뭐 긴장하고 또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예민한 시기지만은 저렇게 해서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로지 올 것이 민주당 당원들을 위한 그림 제공이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뭐 그런 정도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최고위원 입성을 한다고 봐요. 그걸 노리고 얘기할 정도로 좀 환경이 다르잖아요. 본인이 위원장이었고 명품백 문제로 직원이 사망을 했다고 여겨지는 바고 그러니까 저게 간접적 타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뭐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김상희 평론가는 지금 최고위원 그 경선이 치열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것도 염두에 뒀을까요? 저는 그 이틀 전 방송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제가 평가를 했어요.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주세요. 평가를 했는데 전현희 의원의 어떤 해명이나 이런 걸 듣고 나니까 이거는 너무 개인을 모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계가 있잖아요. 전현희 의원과 가까운 직원이었고. 그렇죠.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그리고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는 뭐냐면 상가에 가서 가족과 부둥켜 안고서 오랜 기간 같이 울었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이거 억울하니까 좀 밝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상임위에서 이거 청문회도 하고 특검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그건 그냥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주면 돼요. 근데 여당의 송석준 의원이 그걸 가지고 그 죽음에 당신이 책임이 있는데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또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격한 분노가 일어서 말을 좀 격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시면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오해도 저는 풀릴 거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고 가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고위원 후보 득표율이 지금 이현주 의원이 11.56, 5위고 전현희 의원이 11.54, 6위예요. 차이가 0.02%포인트니까요. 이게 전현희 의원의 진짜 의도는 아무도 모르죠.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뭐 오랫동안 재판하면서 어떤 사람의 말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은 언제든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정황입니다.
그 당시 예. 그 말을 할 때 상황이 어땠는가. 예. 그래서 이 지금 전현희 의원 뭐 지금 최재성 전 수석 말대로 지금 서울만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남았기 때문에 서울이 지역구고 예. 당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시험이라든가 운전면허 시험 쳐놓고도 이게 불안하거든요. 될 때까지는. 특히나 선거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지금 특히 상황이 0.02% 차이입니다. 네. 최재성 의원 전 수석 말대로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민주당의 지지자들한테 어떤 어필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시기가 그래서 저는 시기를 항상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 상황과. 그래서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제 3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이 최고위원 선출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한 어필 그것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세상이 너무 비정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 충분히 들었고요. 여러 가지 뭐 의견들 견해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근에 복권돼서 정치활동 재개가 가능해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요.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 지지율 조사가 있었는데 포함이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처음 등장한 건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5.4%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5.4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약 9%포인트 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7.9에서 28.5, 9.4%포인트 떨어졌고 한동훈 대표도 29.5에서 19.8로 9.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조국 대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은 올랐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양강, 그다음에 지금 오중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네요. 오중 안에 김경수 전 지사가 갑자기 들어왔다는 게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김경수 지사는요, 사실은 권력 의지도 우리가 그렇게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기반도 그렇게 확고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5.4%로 왜 이 중 안에 들어왔을까요? 5중 안에 들어왔을까요? 이게 다 복권과 관련해 가지고 친명계에서 경계하는 모습, 그다음에 복권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반대, 이것이 결국은 김경수 지사를 키워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니까 기존에 지지했던 그 양강을 이 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좀 유보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좀 판단을 해보자라고 유보적으로 좀 돌아선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재명 전 대표, 한동훈 대표로 양강 체제로 정립된 상태였다고요. 나머지 뭐 후보들 있었지만 거의 의미가 없다. 그런데 어떤 그 호수에 돌이 하나 떨어지듯이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어떤 유권자들의 지지 이게 많이 혼란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소극적 지지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지지는 아니지만 이쪽이 싫어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경수 전 지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또다시 좀 표심은 아니지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항상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 또 다음 조사 때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8.15 독트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식에서 통일 비전과 전략 추진 방안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했죠. 여야 반응을 듣고 오겠습니다. 광복절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한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자유와 통일만 강조하는 대통령 모습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는 것이고 때와 장소가 있는데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것을 주로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우리가 좀 미래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경축사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머물고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이념 논쟁에 있어서
매몰될 필요 없이 미래를 보고 화합의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시각차가 워낙 크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전해드렸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일 메시지 관련해서 좀 언급이 없었던 부분은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항상 대일 메시지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보면은 자유, 미래 이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까? 일본하고 더 이상 뭐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 길,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 이런 생각이 아마 앞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떤 우리가 그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니라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대일 메시지는 대일의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그 과거사 정리 이런 메시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독립기관장 임명 둘러싸고 광복절 행사가 처음으로 따로따로 열렸잖아요. 그걸 반쪽이라 그런데 저는 반쪽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국가 원수와 기관장이 참석하는 게 공식 행사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반대하는 광복회라든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은 불참이지 이걸 갖다가 반쪽 행사 이거는 그 국가기관이 뭐 원수가 2명 있나요? 우리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누구죠? 그 국회의장한테 참석해라 정부 행사에 그렇게 이야기가 잘 정도로 이게 국가적인 행사에는 여야가 없는 건데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이게 불참한 것은 좀 부적절했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한테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경축사 어떻게 보셨어요? 전혀 다른 뭐 의견이라 죄송하긴 한데요. 그 시각차가 있는 거는 여만 있지 야당과 국민은 시각차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한지아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왜 광복절의 미래를 생각하죠? 자신감이다. 왜 광복절의 자신감을 표현하죠? 광복절을 왜 만들었나요? 왜 광복절을 기념하나요? 그걸 기념하라고 만들었으면 그 기념하는 말을 해야죠. 광복절을 기념하는 거는 우리가 어려운 독립운동을 통해서 진짜 민족의 힘으로 독립을 성취해냈고 그거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고취시켜주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 통합으로 나가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억울한 부당함에 대해서도 이런 부당함이 있었다라는 것도 상기시켜줘서 후손들이 또 잊지 않게 해주고 이게 광복절의 의미 아닌가요? 왜 뜬금없이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미래와 자신감을 여기서 표명합니까? 평상시에 표명하시면 되지. 그리고 반쪽이란 얘기는요. 형식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용 면에서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 통합이 반쪽 났다. 그래서 반쪽짜리 행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리하게 바꿔치기한 이유는 사고차에 가입된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집에서 함께 고개를 꺾어가며 술을 마시는 두 30대 남성. 이후 둘이 탄 흰색 승용차는 2개 차선에 걸쳐 위태롭게 달립니다. 그렇게 앞에 있던 트럭과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차량. 사고가 나고 운전석에 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내렸고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조수석에 있던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로만 처벌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들여다본 차량 블랙박스에선 사고 직후 둘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인근 CCTV 영상까지 확인한 결과 차에 탈 때 운전석에 타는 것도 검은 옷이 아닌 흰 옷을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술집 CCTV 등으로 특정된 실제 운전자인 흰옷 남성의 음주량은 무려 소주 2병. 둘 다 술을 마셔놓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이유는 차량에 든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이 검은 옷의 남성 가족 명의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만큼 보험 적용을 고려해 검은 옷의 남성이 하지도 않은 운전을 했다고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보험사기 혐의 등도 함께 적용해 검찰로 조만간 넘길 예정입니다. 또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악성 음주운전은 끈질기게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캠핑카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전복돼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캠핑카 운전자는 사고가 난 걸 뻔히 보고도 사라졌는데 누리꾼들은 뺑소니로 처벌해야 한다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하얀색 캠핑카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바로 뒤에서 주행하던 화물차는 예상치 못한 끼어들기에 놀라 급하게 핸들을 돌립니다. 화물차는 곧장 도로를 이탈해 중심을 잃고 땅으로 고꾸라집니다. 앞유리가 박살나면서 화물차 기사는 창밖으로 반쯤 튕겨나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대형 강철 코일까지 나뒹굽니다. 위태로운 순간 캠핑카는 잠시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내 현장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충남 당진시 송화급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 12일 낮 12시 반쯤 화물차 기사 50대 A씨는 다리골절 등을 당해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캠핑카 운전자 60대 B씨는 화물차가 전복된 걸 알고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미에서 사고가 난 건 인지했지만 자신의 차선 변경 때문인지는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직접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처벌된다며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딪혔던 부딪히지 않았던 운전자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죄,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또 B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검찰은 2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직권남용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2사람 모두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50여일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2가지,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입니다. 검찰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 권한을 남용한 2사람이 훈련병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5분간 군기훈련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박모 훈련병이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만큼 자신들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일단 규정을 위반한 훈련이 진행된 만큼 군 형법상 직권남용에 따른 가혹행위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반면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고 훈련병들의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특히 중대장은 책을 꽉 채운 비정상 완전 문장을 지시한 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부중대장은 중대장이 연병장에 나와 직접 군기훈련을 집행한 후부터는 자신은 아무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 피해자 박모 훈련병 유가족은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참 유족으로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법적인 어떤 논리로 그 모든 책임을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 숨진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당시 훈련병 5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고의성을 갖춘 학대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는 이 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을 골라서 상습적으로 무단 침입해 금품을 훔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40대인 A씨는 지난 5월과 6월 2달 동안 경기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 일대에 있는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 금품 2,300만 원 정도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서울 개화동 왕복 9차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마주오던 승용차 4대를 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국길에 배우 변우석 씨를 과잉 경호에 논란이 된 사설 경호업체 대표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대표 A씨와 경호원 등 4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던 변 씨를 경호하면서 게이트를 통제하고 플래시를 비추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룹 BTS 팬들 가운데 일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멤버 슈가의 탈퇴를 촉구하면서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모인 일부 팬들은 오늘 소속사 하이브 사옥을 시작으로 슈가가 경찰에 발견됐던 건물, 홍대 등 서울 시내를 도는 트럭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럭에는 사과와 노력은 필요 없다면서 슈가의 탈퇴를 요구하는 문구들이 담겼는데 앞서 같은 메시지를 담긴 근조화환이 하이브 사옥 앞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KBS가 광복절 당일 일본 국가가 나오는 오페라와 엉터리 태극기 방송으로 논란을 산 데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KBS는 공식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린 데 이어 오늘 임원회의를 통해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불쾌감을 드렸다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KBS는 이번 논란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사장 주재의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네, 밤사이 서울의 열대야가 26일째 이어지면서 118년 만에 열대야 연속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더위가 지나고 서늘해진다는 절기 처서를 앞두고도 폭염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끝이 안 보이는 긴 폭염 터널,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언제부터 열대야가 시작됐던 거죠? 네, 밤사이 서울 최저기온이 26.8도로 지난달 21일 이후 26일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8년 중 가장 긴 열대야인데요. 앞서 열대야가 가장 길게 이어졌던 해가 2018년인데 올해로 26일로 올해도 같습니다. 네, 2018년에 우리가 최악의 폭염의 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만큼 더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2018년 열대야와 올여름 열대야를 비교한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2018년에도 서울 열대야 연속의 시작이 7월 21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이 강도 면에서는 2018년이 더 강합니다. 2018년에는 서울에서도 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8월 1일과 2일에는 초열대야라고 하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었던 때가 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광복절을 기점으로 열대야 연속 기록이 끊겼고요. 이후에도 19일과 22일에 2번 나타난 뒤 종료됐습니다. 올해도 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똑같이 2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최저기온이 지난 13일 28.3도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오늘 밤 사이에도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이 기상청에서 다음 주를 지나 26일까지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보하고 있어서 연속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강도 면에서는 2018년이 더 강할지라도 이 지속 측면에서 보면 올여름이 더 강한 거죠. 그렇네요. 그럼 며칠이 되는 거예요, 저게?
네, 올여름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던 게 6월 21일로 역대 가장 빨랐습니다. 예. 그리고 7월 15일과 19일에도 나타났다가 21일 이후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올여름은 지금까지 열대야 총 일수가 29일입니다. 예. 이 열대야 총 일수는 2018년이 1위가 아닙니다. 2018년만큼이나 더웠던 1994년이 역대 1위인데요. 네. 이 당시 열대야가 36일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 앞으로 열대야가 7일 일주일만 더 이어지면 이 기록도 이제 새로 쓰게 되는데요. 예. 기상청 중기예보에서 열흘가량 열대야가 더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죠. 네. 이 다음 주 후반에는 총 일수도 기록 경신되면서 이 모든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 자세히 살펴봤는데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네, 부산에서도 지난달 25일 이후 열대야가 22일째 계속되면서 역대 1위를 경신했고요. 제주는 32일째, 한 달 이상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는 지난 2013년 44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던 기록이 있어서 예. 아직 역대 1위는 아닙니다. 이 강릉에서도 지난 7일까지 20일 연속으로 나타나면서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동풍이 불면서 기온이 내려가 지금은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유독 열대야가 기승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네, 그래픽 보실까요? 예. 네, 어제 날짜까지의 전국 62개 지점을 평균한 폭염과 열대야 일수인데요. 역대 더위가 가장 심했던 1994년과 2018년에는 같은 기간 폭염이 있었던 날이 열대야 일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열대야 일수가 15.4일로 폭염 일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전국 열대야 평균 일수는 역대 1위가 1994년으로 16.8일인데요. 이 전국적인 열대야 최장 기록도 조만간 깨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올해 열대야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유가 바다의 영향이라고요? 맞습니다. 바다가 무척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 위성으로 관측한 한반도 주변 표층 수온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27도에서 28도, 30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데워진 수증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반도에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낮에 강한 햇볕으로 뜨거워진 지면이 밤에는 반대로 지면에서 대기 중으로 열이 방출되면서 식기 때문에 기온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한반도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무척 많은 상태입니다. 이 수증기가 많다 보니까 구름도 많습니다. 이 구름이 이불처럼 열이 빠져나간 걸 막기 때문에 이 밤 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열대야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밤뿐 아니라 한낮 폭염도 정말 오래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폭염특보 상황 보실까요? 예.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과 이 경북 동해안 지역 그리고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이 이렇게 빨간색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 이 동해안 지역은 사흘 전부터 이 폭염특보가 해제됐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동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이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낮아졌지만 이 반대로 공기가 이렇게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이 서쪽 지역은 폭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예. 경기 안성 고산면은 체온보다 높은 37.6도까지 올랐고요. 파주 광탄면은 37.2도, 경남 밀양 35.9도, 그리고 서울도 34.3도까지 올랐습니다. 예. 네,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더 더운 건가요? 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치 긴 터널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예상 일기도를 보면 19일 오후부터 이렇게 20일, 21일까지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동쪽으로 이동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저기압이 동반되기 때문인데요. 예. 이 비가 내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지만 이렇게 32도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 기온은 25도 이상, 낮 기온도 32도고요. 이 비가 그치고 다시 이렇게 기온이 올라 33도까지 오르면서 이 다음 주를 지나 26일까지도 이렇게 최저 기온은 25도 이상,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려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군요. 그래서 열대가 계속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요, 그런데 소나기가 잦아요. 그런데 맑은 날씨를 보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천둥이 치는 경우도 되게 그렇죠. 많은데요. 사실 맑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건 아니고요. 이 비구름이 굉장히 국지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는 비구름이 없더라도 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곳에서 발생한 천둥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거군요. 네. 너무 덥다가도 비가 내리면 좀 시원해지곤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낮부터 밤 사이에 폭염특보와 호우특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내리는 비는 장마철 비와 만들어지는 원리가 다른데요. 이 장마철에는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이 성질이 다른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발달해 내리는 건데요. 지금은 남쪽으로부터 계속 수증기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 수증기가 산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지형적인 영향과 이 공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최근 내리는 비는 국지적으로 한두 시간 강하게 내리고 금세 그치는 것도 있고요. 이 찬 공기가 없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질 요소가 없어서 폭염특보가 그대로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소나기 비의 특징이 좁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내리고 이 동네는 안 내리고. 맞습니다. 이 소나기는 팝콘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후라이팬에 옥수수 알갱이를 튀기면 어떤 건 팝콘이 되고 어떤 건 옥수수 알갱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또 라면 물을 끓이는 냄비에 물을 끓이면 공기방울이 곳곳에서 보글보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같은 기상 조건이라도 성질이 다른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곳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야기가 좋네요. 마지막으로 태풍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동쪽 해상에서 태풍 4개가 연이어 발생했잖아요. 우리나라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에 5호 태풍 마리아를 시작으로 6호 손띤, 7호 암필, 8호 우쿵이 10일 동안 태풍 4개가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 즉 열대 적도 지방에는 수렴구역이라는 이 공기가 모이는 곳이 있는데요. 이 적도 부근 해상이라 해수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서로 다른 공기들이 모이면서 이 수직으로 소용돌이 바람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이게 크게 발달하면서 태풍이 되는 겁니다. 준비한 화면 보시죠. 네, 한반도는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일본 동쪽에 동그란 모양이 아직 살아있는 7호 태풍 암필입니다. 그리고 일본 남동쪽에 있는 이 큰 덩어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인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북쪽에도 이렇게 작은 한 덩어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또 다른 한덩인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2개로 갈라진 겁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공사장에서 쌓아놓은 이런 모래산이라고 하면요. 이 태풍은 레미콘입니다. 처음 발생했던 태풍, 그러니까 5호 태풍 마리아가 이렇게 북상하면서 레미콘처럼 열기를 실어와 이렇게 또 다른 한 덩이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산봉우리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갈라진 건데요. 이 태풍이 이렇게 고기압 사이 남동쪽 덩어리를 따라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보통 8월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개수는 1.2개입니다. 아직 8월이 지난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이 기압 배치가 유지될 걸로 보여서 올해는 8월에 한반도에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은데요. 다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했다가 가을에 수축하는 시기가 오면 한반도의 태풍의 길이 열리는 만큼 가을 태풍 대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네. 열대야가 다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니까 걱정입니다. 건강관리 꼭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속속 개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교마다 다시 방역 비상에 걸렸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하나둘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은 폭염에 당분간 에어컨을 켠 채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코로나가 큰일입니다. 이미 개학 전부터 어린이들 사이에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았는데 학교와 학원에서 거의 온종일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유행이 커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각 지방교육청은 급하게 방역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소독 등 방역에 25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또 확진된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코로나는 법정 전염병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은 인정됩니다. 다만 격리가 의무가 아닌 만큼 등교 중단을 학교가 강제할 순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개학 뒤 일선 학교의 방역 상황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형제를 통해 퍼질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생아들 계속 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아예 이제 코로나에 처음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영유아들에서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학원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모르는 채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 유행 시기엔 교실 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상승폭과 거래량 증가 추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하지만 올 가을부터는 지난 8일에 나온 주택 공급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이른바 88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온 뒤 처음 발표된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0.32%. 직전 2주 주춤했던 오름폭이 다시 뛰면서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성동구는 무려 0.63%나 올라 10년 11개월 만에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강남 11개 구가 0.37%, 강북 14개 구도 0.27% 상승했는데 수도권 전체의 상승률도 0.18%로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도 폭발적입니다. 지난 3월 4천 건을 넘어선 뒤 증가 추세는 더 가팔라져 6월엔 7천 건을 돌파하더니 7월 거래량은 이달 말 집계가 완료되면 9천 건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지만 아직 과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침체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추세나 이런 게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건지도 사실은 확신이 없어요. 올 초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됐던 거고 이제 그게 상승에 대한 기제가 막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상승세가 더 심해질 것인가인데 대출 규제나 세금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의 88 대책이 올 가을부터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을부터로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 제도들이 이제 8월, 9월, 10월 이런 정도에서 시행 계획들이 있거든요. 만들 거라는 걸 설득을 해서 수요자가 의사결정을 지금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더욱이 85제곱미터 빌라 매수자도 무주택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로 비아파트 시장과의 균형 회복도 기대되는데 관건은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얼마나 확실히 실행하느냐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SNS를 통해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선수는 자신의 SNS에서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상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원했지만 현실에서 맞닿은 상황은 그렇지 못해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협회 관계자분들은 변화에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오늘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해 비공개로 김학균 배드민턴 총감독을 불렀습니다. 조사위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국가대표 선수단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훈련 시스템과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 위반이라면서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는 윤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해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통신선부터 재가동돼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를 포함해 윤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하루 만에 후속 조치들을 일부 소개했습니다. 먼저 남북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북한 당국이 차단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재가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사전 교감이나 물밑 접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화협의체 제안에는 의제도 제한 없이 모든 것이 열려 있다. 북한도 이러한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활동을 정부가 지원해오고 있다며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통일 담론이 사실상 흡수 통일론이 아니냐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며 자유통일이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것일 뿐 기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선 긴급 구호뿐 아니라 언제라도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다음 달엔 첫 번째 국제 한반도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관계부처 차관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관계 발전위원회를 주재해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월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3분 카레 너마저 오뚜기 최대 15% 가격 인상인데요. 오뚜기 하면 이제 카레 제품 그리고 라면 다 파는데 네. 시장 점유율 1위 하는 제품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올렸네요. 15%? 네, 최대 15%인데요. 3분 카레를 포함해서 20여 종의 제품 가격을 평균 10%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 이 유통 채널별로 인상 시점이나 품목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케첩과 참기름, 또 스파게티 소스, 후추 등 24개 제품은 이번 달 30일부터 인상 가격이 적용됩니다. 인상폭은 최소 7%에서 후추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에 달합니다. 네. 또 이 3분 카레 제품 가격 궁금하실 텐데 이 3분 카레류는 편의점에 한해서 다음 달부터 오르게 됩니다. 3분 카레와 짜장, 3분 쇠고기 카레와 쇠고기 짜장 등 4개 제품이고요. 가격이 이전보다 10% 오릅니다. 이 밖에도 편의점에서 파는 케첩과 스파게티 소스 등도 다음 달부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저 중에는 시장 점유율 1위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럼 다른 제품들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오뚜기 3분 카레는 우리나라 분말 카레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뚜기 토마토 케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합니다. 그래요? 네, 오뚜기는 일단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토마토 페이스트 가격이 너무 올랐고 또 원료인 후추, 원두 등 원재료비 인상 압박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 오뚜기의 가격 인상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가 정부 요청에 계획을 하루도 안 돼서 철회했습니다.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가격 인상에 나선 건데요. 이들 재료를 쓰는 외식업체들은 인상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뚜기뿐이 아니라면서요. 다른 식품 업계들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해 정부 인상 자제 요청 때문에 주춤했던 식품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가격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일부터 일부 음료 사이즈 가격을 올렸습니다. 또 원두 가격 인상 때문이란 이유를 밝혔는데 같은 이유로 롯데 네슬레도 지난달부터 인스턴트 커피 가격을 올렸습니다. CJ제일제당, 동원 F&B의 조미기 가격 인상 물론이고요. 샘표 식품의 간장 제품 인상 등도 최근 석 달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정부 눈치를 보던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도미노 인상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몇 개 제품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니까 미리 사놔야겠어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네, 배짱 테슬라 100개 들었다. 배터리 정보 공개. 테슬라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테슬라도 공개를 했나 보죠? 네, 우선 테슬라는 수입차 회사 가운데 국내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뒤늦게 동참했습니다.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조사 업체들이 앞다퉈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테슬라는 정보 공개 대신에 이상 증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이라 논란이었습니다. 뒤늦게 제조사를 밝혔는데요. 저희가 이 제조사 정보를 그래픽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 파나소닉, 또 중국의 CATL 배터리가 탑재됐고요. 또 모델 X와 모델 S에는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만 사용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죠. 지금도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에 가보시면 오늘 기준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20곳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업체들이 배터리 정보를 추가 공개했나요? 네, 롤스로이스와 미니가 배터리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미니의 전기차 한 종에는 중국의 CATL 제품이 들어갔고요. 롤스로이스 한 종에는 삼성 SDI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제작사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GM의 쉐보레 브랜드 2종, 또 르노 코리아 3개 종에 모두 국내산 배터리가 탑재됐고요. KG 모빌리티에는 2종 모두 중국 BYD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업체들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곳은 캐딜락입니다. 캐딜락은 전기 SUV인 리릭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할지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터리 정보를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번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로 지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는 제조사가 만들지만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자동차 회사가 만듭니다. 화재 원인이 배터리 때문인지 아니면 차체 결함인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를 막을 정부 대책은 다음 달이 되어서야 나올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충전한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는 과충전을 하지 말고 또 배터리가 5% 미만으로 떨어지는 방전도 방지하라고 당부합니다. 네, 과충전도 하지 말고 방전도 하지 말라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알리 테무 판매 방독면 성능 미흡. 네, 중국산 방독면 제품에 대한 성능 조사 결과가 나왔나 봐요. 네, 우선 방독면을 누가 사 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 재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반 소비자분들 사이에서도 인터넷으로 방독면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산 일반 방독면은 한국 산업 표준, 즉 KS 인증으로 엄격하게 성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파는 방독면 정화통 5개를 조사했더니 그 성능이 KS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정화통이면 방독면의 핵심 부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스 차단 수명이나 공기 필터 성능이 이 방독면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 5개 제품 모두 이들 성능이 KS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문제는 제조 날짜가 언제인지 또 보관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 이런 제품 표시도 미흡했습니다. 그런데도 핵무기나 생화학 물질 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며 광고하고 있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방독면을 구매할 때 KS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필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걸고 돌아온 탁구 국가대표 삐아기 신유빈이 빙그레 우유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빙그레는 경기 전에 바나나 등의 간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은 신유빈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품 이미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모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유빈은 모델료 가운데 1억 원을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에 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파리올림픽에서 하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의 기록을 세운 가운데 한돈 자조금이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 하반기에도 후원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돈 자조금은 지난 2월 진천 선수촌에 돼지고기 2톤을 후원한 것을 시작으로 SNS에 올림픽 중계역 콘텐츠를 연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노후화된 소상공인 카페 시설 보수를 지원합니다. 스타벅스는 상생을 위해서 소상공인 카페의 간판과 출입문, 바닥 등에 대한 보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력 2년 이상으로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 회원인 소상공인은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상생 카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동안 도쿄에서 한일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한일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해 리더십과 창의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일본 대표 명소를 방문하는 등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에 다시 파업에 나섰지만 반도체 생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광복절 휴일인 어제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파업 근태 활용과 휴일 근로 거부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다만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원래 휴가를 계획한 직원이 많은 만큼 생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넘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개적으로는 처음 한자리에 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쓰레기라는 단어를 써가며 조롱했고 트럼프 역시 민주당 진영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를 주고받은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입니다. And of course, I could speak all afternoon about the person that I am standing on this stage with. 해리스는 의료 지원 확대를 포함해 바이든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낸 대통령은 없다고 본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처방약 가격 인하 성과를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판했습니다. What's his name? Donald Dump or Donald whatever. They want to get rid of this, what we passed.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과 이민 정책 등을 거론하며 해리스와 바이든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특히 해리스가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를 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빗댔습니다. She's running on the Maduro plan. We call it the Maduro plan, like something straight out of Venezuela or the Soviet Union. 양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해리스가 공화당의 트럼프를 근소하지만 앞서간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46%, 트럼프가 45%로 박빙의 우세를 보였습니다. 더 힐과 디시전 데스크 HQ가 발표한 결과에서도 해리스는 48.2%로 트럼프의 지지율 46.8%를 제쳤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이 추가 토론을 열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해리스 선거대책위는 현지 시각 15일 성명을 내고 토론에 대한 토론은 끝났다며 트럼프 선대위는 대통령 후보끼리 2번, 부통령 후보끼리 1번 이렇게 3차례 토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 10일 ABC 주최 토론회의에 트럼프가 나타난다면
10월 1일 팀 월즈와 JD 벤스가 토론한 뒤 10월 중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이 다시 열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4일 폭스뉴스, 10일 ABC 뉴스, 25일 NBC 뉴스 주최로 대통령 후보 토론을 진행하는 방안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북유럽인 스웨덴에서도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유럽 내 확산 우려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로 확산해온 변종 엠폭스. 이번에는 북유럽인 스웨덴에서 감염 사례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5일 오후 스톡홀름에서 치료받던 사람이 변종 엠폭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감염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Fallet är det första som är orsakat av clade 1 som har diagnostiserats utanför den afrikanska kontinenten. Den drabbade personen har också smittats under en vistelse i ett område i Afrika där det pågår ett stort utbrott också av mpox, clade 1.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변종 엠폭스는 지난 2022년 유행한 엠폭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에서 조만간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5월 엠폭스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해제했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It's clear that a coordinated international response is essential to stop these outbreaks and save live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s the highest level of alarm under international health law. WHO는 우선 긴급기금에서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여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엠폭스 대응에 초기에만 1,5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태국의 새 총리에 탁신 친나와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이 선출됐습니다. 태국에서 부녀가 총리가 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패통탄은 오늘 열린 하원 총리 선출 투표에서 집권당인 푸아타이당이 이끄는 연립정부 참여정당 단독 후보로 지명돼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홍콩에서 사람으로 치면 50대인 19살 판다의 출산 소식이 화제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오션파크에 있는 판다 잉잉이 19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자연 임신된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니 홍콩 행정장관은 출산 사실을 직접 발표하면서 암컷과 수컷 판다 쌍둥이를 낳은 잉잉의 올해 나이가 19살로 사람으로 치면 57살에 해당한다면서 희귀한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무더위 속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2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일부 호남 지역은 호우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수도권과 충남, 호남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또 주말인 내일도 다시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한 서울은 내일 아침 기온 27도, 체감온도는 29도로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35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과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 청주 26도, 포항 25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가 35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고요. 서울은 열대야 연속 일수도 당분간 신기록을 계속 쓰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